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으로.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중계석의 김나엘. 이정우입니다. 오늘의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선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시즌3 예선, 본선, 결선 중에 현재 본선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선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치열한 매매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본선은 팀전이 아닌 개인전이고요. 총 3주간 진행됩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펼쳐질 본선전에서 파트너들은 매일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본선 결과 상위 10인만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보시죠.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교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예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2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종목 본선,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 대회죠. 본선이 빨리 좀 끝났으면은 좀 하는 지금 전문가 홍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대회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박한샘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요. 예, 안녕하세요.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우신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이 시간에 찾아뵈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정재훈 대표까지 4분과 함께하는데 우리 먼저 홍희진 대표님부터 가볼까요? 왜 본선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나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많고요. 네. 오늘 지금 보니까 사실 시장이 이제 조금 오랜만에 또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수익률을 좀 보니까 네. 이게 변동성이 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안전 라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지금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좀 상당한 것 같아서 빨리 조금 끝나면 어떨까. 그래서 결선이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긴 한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갖고 좀 뭔가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즉슨 지금 본선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TV에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직접 보시면 알 네. 것이다. 예.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재훈 대표님, 저희 대회 때마다 이렇게 잠깐씩 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지금 뭐 대회가 1주차가 지났습니다. 네. 본선 올라오신 다음에 어떻게 계획대로 잘 가고 계시는지 딱 한 중간 지점이거든요, 지금 본선에. 그 어떠신가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는 수익률 대회를 하든 네. 저희 뭐 회원분들 계좌를 같이 운영을 하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수익이나 득실 관계도 그때그때 중요하지만 네. 조금 보고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그래요. 제 순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네. 진실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저는 그냥 난 내 길을 가련다.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지금 스타일대로 쭉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박한승 대표님. 네. 5분 능선이 딱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어떠신가요, 지금? 계획대로 가시나요? 저는 계획대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네.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면 어디 숙소를 안 잡고 다니는 거를 사실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 가다가 이제 그런 재미도 있고 그 주식의 묘미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그렇죠. 건 어떤 때는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주식에 저는 묘미가 있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너무너무 해피하죠. 이런 어떤 긴장감.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지금 내 뜻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인데 네네. 이게 이제 혹시 뭐 파도 타기라든가 스포츠도 해보면 스키라든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또 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또 행복하진 않고 대신 파도를 좀 즐겨야 되겠죠. 그래요. 지금이 딱 아주 즐기기 좋은 그럴 때다. 딱 맞습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뭐 분명한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흑팀에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흑팀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대단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퀴벌레 같이 살아남는 것이 저희 흑팀의 생존자들의 전략이죠.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 예. 박우신 대표님은 어제 순위에 올라오셨길래 제가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말을 방송에서 한 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네. 순위에 올라온 거를 뒤늦게 들었어요. 오늘 알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잘 순항하고 계시나 봐요. 아니 어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보고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매매를 네. 많이 안 하고 좀 한 5종목 이렇게 좀 분산해서 그냥 한 종목씩 바꾸고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네. 오늘 보니까 음. 이제 오늘 좀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장이었잖아요. 다들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 때 5분 능선이 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는 예. 그래서 시기가 왔습니다. 전 그냥 평범하게 하루가 흘러갔구나 했는데 오늘은 또 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엄청나게 열심히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대표님들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뭐 1등을 할 것이다, 꼴찌를 할 것이다 이거를 논할 수가 없을 만큼 박빙인 딱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요 남아 있는 본선의 결과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선물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본선 진출 파트너 2026년 핵심 유망주입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무료 이벤트입니다. 본선에 참여하신 20분의 우리 전문가들의 핵심 유망주, 2026년도 바라보는 핵심 유망주를 올려주셨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인데요. 지금 바로 진짜 주식이라고 검색만 하시면은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선 진출 파트너 20분의 핵심 유망주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료는 무조건 일단 받고 본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20분의 어떤 전문가들의 핵심 유망주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이벤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무료니까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지금 바로 검색창에 진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창에 바로 뜬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주셔서 좋은 기회, 알찬 정보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박한샘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이바지 잔치상이다. 이바지 잔치상이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이바지라는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 그리고 이바지 네. 이바지가 근데 혹시 방언인가 알고 계세요?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이바지가 강원도 방언인데요. 그런가요? 근데 그 이바지란 뜻이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순이 안 맞는 거죠. 이바 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네. 저는 이바지가 네. 이렇게 이제 옛날에 결혼식 때 그렇죠. 이제 정성을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오면 멀리 다시 또 왔다가 가족이 돌아가야 되니까 네, 네. 버스나 이런 데다가 음식을 싸서 그렇죠. 가시는 게 드셔라. 이게 이바지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그 근데- 뜻이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바지 하다 이런 뜻인데 강원도 아바이 순대만 알았지 이바지 사투리인 줄은 그러면 이바지 잔치상 이게 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운을 한번 떼어주세요. 이거 삼행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2차 전지도 갑니다. 바, 바이오도 갑니다. 지. 최근 증시 변동성에 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가고 유행할 것 같진 않아요. 2차 전지 바이오도 바이오까지는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장은 진짜에서 딱 시작하네요. 이바지 잔치상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들이 사실은 오늘 바이오는 어제 미국의 일라일이나 신고점이 나왔으니까 네네. 당연히 갈 거라고들 보고 있었고 근데 2차 전지는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대체할 것이 과연 2차 전지냐 아니면은 국내에서 어떤 뭐 새로운 자동차나 네.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게 거냐 이런 경쟁 속에 있었는데 역시 기관들의 선택은 반도체 하이닉스가 배팅을 안 하면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수출 주도주 형태로 계속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들 이번 주에 어떤 그런 재반등의 어떤 수익률의 중심에 계속 당분간 있지 않겠나 그래 좀 판단이 돼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근래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 수급만 봐도 5천억이 넘게 다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이랬다가 또 다음 날 또 이강 이상이든 이만큼이든 그렇죠. 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오늘 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어떤 모멘텀이 시장에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연속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3분기까지는 외국인들이 끌고 왔다면 이제 4분기부터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조금 4,000포인트 전에서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네. 외국인들은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미국의 금리 정책을 방향을 좀 보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국내 기관들은 연말에 포커싱을 맞춰서 국민연금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네. 방향이 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장중에 한 1,400억 가까이 샀다가 지수 올라오고 나니까 또 거꾸로 막판에 1,000억 팔았거든요. 그런데 국내 투자 자문 증권업이라든가 자산운용사들은 뒤늦게 지금 1조 원어치를 오늘 좀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결국은 기관들, 기관은 기관인데 잘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가 떨어질 때 주식 다 팔아놓고 펀드는 70% 이상 주식형 펀드는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무조건 편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IMF 때나 이런 때도 보면 서브프라임 때도 보면 아무리 현금을 많이 챙긴 기관도 90%는 항상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정말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팔았던 현금들 2,000포인트 전후에서 팔았던 것들을 지금 60조를 다시 채워놔야 3년 전 코로나 전후 2,000포인트 자리거든요. 그럼 이제 80조 팔고 이제 뭐 10몇 조 채워놨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기관들의 현금 갖고 있는 현금들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뭔가를 채워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상태에서 연말 전에 조금만 금리가 뭐 올리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베팅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연금이 저희서 주식을 여기서 팔지 않는다면 기관은 그 외에 이제 기관 중에서도 증권 자산운용사라고 하고 증권회사라고 불리는 이제 여기 보면 금융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모펀드도 일부도 계속 당분간 베팅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현상들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뭐 지주사라든가 배당주들 당분간 연말까지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률 게임들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늘 항상 여쭤보는 저희 공통 질문이긴 한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우리 박한샘 대표가 생각하고 계시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마이라는 사람이 몇천 킬로를 달려와서 반란군인 공손찬.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려 바로 옆에 있던 연해주 쪽 네네. 이쪽에 있는 공손찬이 이제 반란군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제압하러 옵니다. 사마이가 조조 부하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상책이 뭐냐? 네. 공손찬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손찬이 성을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거고 저 친구가 살아남을 거고 만약에 저가 성을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3일 안에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사마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 길을 온 적군들을 군량미도 넉넉한 너희들은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은 죽지는 않고 쟤들이 목숨을 건질 거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기병 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마이가 그러니까 나도 알고 적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 4,000포인트 아래 깨진다고 해서 손절하고 네. 또 올라간다고 해서 또 추격 매수하고 이게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매매를 하는 행동. 근데 지금 패턴은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 달 전에 워렌 버핏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죠. 네. 구글에 투자한 거를 다 아시잖아요. 애플 절반 정리하고 뭐 이렇게 구글로 다 이동했었고 그때 구글이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네. AI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섰다. 여기서 AI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AI가
이미 그 분야에서 반도체 설계부터 자동차 앞으로 보면 다양한 것들 다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그 말에 저는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가 AI가 금융이잖아요. 네. 주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겪는 이 매매 패턴이 예전하고 다른데 이거는 뭔가 딥시크라든가 알파고라든가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혹은 챗GPT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이미 예전부터 적용되고 있었지만 지금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패턴의 매매가 일어난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들을 지금 본다면 정확하게 사마이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겠죠. 재갈공명이나 알고리즘을. 저희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세계에서는 우물안 개구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자꾸 하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한국이 지금 방향이 어디냐 봤을 때 여전히 4,000포인트지만 PBR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한 번 더 먹을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한샘 대표님의 시장 관전평과 함께 전략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박우신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박우신 대표가 생각하고 계신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예, 외국인의 힘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힘.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일까요? 외국인의 힘. 오늘은 사실 이제 한 10시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던 날이었고요. 네. 제가 이제 10시부터 매일 유튜브를 진행하는데 이것저것 시장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떠들었는데 시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10분 사이에. 그래서 딱 보니까 10시부터 뭔가 수급의 변화가 있었고 네. 사실 이제 어제 보면요. 우리 시장이 미 시장에 비해서 되게 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 없어서입니다. 외국인들 거의 관망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오늘 아침 한 10시까지도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외국인이 조금 사주기 시작하니까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외국이 수급이 빈 공간을 외국인이 채워주니까 빠르게 또 시장 자체가 좀 안정세를 찾는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계속 이야기 들어볼까요? 외국인들이 관망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사실 지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11월 달에 안 좋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AI 버블론이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유동성에 대한 우려. 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결국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12월 10일 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였는데 아시다시피 3일 한 3, 4일 된 것 같거든요. 네. 요 금리 인하 확률이 역전된 게 동결과 역전이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 출연할 때마다 또 물어보셨어요. 아마 인하할지 동결할지. 네, 그렇죠. 아마 제 기억엔 2대2였습니다. 그렇죠. 대표님들이 2대였는데 시장에서는 무게추가 동결 쪽이 좀 맞아요. 무거웠었는데 지난주에는 동결 퍼센테이지가 높았어요. 어제 81%인가요? 84까지 오늘 올라왔고요. 올라갔나요? 이게 지금 인하 쪽으로 또 무게추가 옮겨갔습니다. 요게 이제 3, 4일 전부터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7대3 비율로 바뀌었다가 오늘 보니까 이제 8.4대 1.6까지 네. 확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도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거고 AI 버블론도 사실 지금 미 시장에서 알파벳이 이제 제미나이 3.0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결국 지금 GPU와 TPU의 어떤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버블이면 이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같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조정의 원인이었던 두 가지 요소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시장은 거기에 어느 정도 반응을 최근에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해줬다라는 거. 그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수급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외국인이 채워줬고 외국인이 또 수급이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미국이 휴장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간에 요 11월 마지막 주를 좀 관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사실은 했는데 네. 오늘 10시부터 조금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내용이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던 이유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지수가 올라갈 걸로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까지는 좀 전반적인 관망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11월 말에 들어서면서 네. 그 CME 패드워치 그 자체가
확률 자체가 좀 많이 뒤엎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안도하는 그러한 모양새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수급의 양만 보면 기관이 많이 샀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는 금투가 많이 샀어요. 금융투자가 많이 샀고 요 금융투자를 하면 증권사인데 얘네들이 살 때는요. 항상 보시면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많이 살 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라서 일종의 해지라든지 혹은 이제 ETF와 관련된 그런 물량들이 금융투자는 같은 방향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보실 때 외국인 선물의 방향과 금융투자 현물의 방향은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오늘도 보면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좀 많이 샀었어요. 한 2시까지 사다가 2시부터 일부 이제 환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융투자는 계속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을 계속 받쳐주는 역할들을 장중 내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전략, 박우신 대표님께 12월의 전략, 지금 11월이 다 갔습니다. 예. 그렇죠. 12월에 대한 전략 쪽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예, 12월 어떤 전략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행하셔야지 행복해질까요? 코스닥 종목장을 대비합시다. 코스닥의 종목장을 대비하자. 예. 그 말씀인 즉슨 코스닥 쪽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개별 종목세로 한번 종목들을 파악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근데 이제 최근 우리 증시가 워낙 그 업종 대표주 위주로 좀 수급이 그렇죠. 쏠리는 경향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꼭 개별주를 무조건 보자 이런 개념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종목들을 이제 탑다운 형태로 좀 이렇게 찾아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OX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이제 지금이 11월 네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고 12월에 이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12월 달에 대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2월에 대해서 네 분께 한번 공통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텐데 12월 우리 시장 우리가 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끝내고 4,000포인트 이상 좀 힘을 내서 올라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조정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다. 12월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서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야 된다는 X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X에 이것도 2대2로 갈리네요. 그러면 12월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 지수 중에서 어느 쪽을 좀 집중하는 것이 좋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코스피를 여전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이 그만큼 형님 따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코스닥 쪽을 봐야 된다는 X입니다. 하나, 둘, 셋. 코스닥, 없나요? 코스닥, 코스피, 네. 코스피. 이것도 2대2네요.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이 네 분이 지금 다 2대2로 다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희진 대표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홍희진 대표 오늘 시장의 관전평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홍희진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뷔페다. 뷔페. 네네, 네. 다양한 음식이 있는 뷔페. 그쵸, 오늘 우리가 음식 이제- 쪽으로 많이 가네요. 이바지부터. 네.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제 뷔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의 양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도 있고 집중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먹는 방식을 또 뷔페라기도 하고 식당을 또 이제 뷔페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출연했을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희망이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이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사실상 우리가 뷔페 가서 맛있는 걸 집중적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전략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집중 투자도 괜찮은 시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분산 투자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0월 달 증시가 굉장히 조금 누군가에겐 어려웠던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폭넓게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승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시장은 사실 그 종목을 놓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따라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을 주고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제는 만들어진 게 눈에 보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 한들 그 변동성에 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매매가 또 쉽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한 종목에 그러니까 한 업종만 가던 것이 약간 분산하면서 골고루 움직인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금 21선 안착해주면서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TPU 관련주, 그다음에 구글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라든가 다른 업종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보시면은 지금은 어떤 특정 업종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목의 유리한 자리 그 굉장히 싼 위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 잘 습득해 놓으시면 매매하시기에 굉장히 좀 수월한 장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OX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은 별로 구분 짓고 매매할 장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뒤따라 오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은 결국 큰 의미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뷔페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그 제가 12월에 대한 시장 전망을 OX로 여쭤봤을 때 O를 드셨나요? X를 드셨나요? 저는 X였습니다. X를 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X를 드셨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홍희진 대표가 바라보고 계신 12월의 전망은 어떤 시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올해가 12월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네, 근데 그렇죠. 사실상 올해 지금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농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그런 회원분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종착지는 결과치가 지금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중간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경부 타고 이제 단거리로 바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강원도 찍고 부산을 갈 건지, 저기 광주를 찍고 부산을 갈 건지. 그러니까 약간 돌아가는 식으로 우리가 결국 부산이라는 종착지에 가게 된다면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정고점을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대 지금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쓴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신다고 하면 내년의 시장 내년의 시장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다만 지금 내가 시장이 오늘 올랐는데도 내 종목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다라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내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요인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의 변수가 아직 너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앞으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스탠스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결국은 확인해 보고가 더 늦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홍희진 대표가 가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12월에 있는 FOMC 금리 부분인 건가요? 금리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와가지고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날 지금 나스닥에서 만들어진 캔들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 이후에 오히려 지금 리사 쿡이라고 하는 연준 이사가 이제 갑자기 이상한 발언을 했죠. 네네. 사실상 금융자산이 고평가돼 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누구도 그동안에 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엔비디아 때문에 2.5% 갭 두고 나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대처가 상당히 저는 놀라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 그런 식으로 변수가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12월 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혹시 모를 거를 조금만 더 조심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매매는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홍희진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재훈 대표의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정재훈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벚꽃 위의 눈이다. 벚꽃 위의 눈이다. 벚꽃 위에 봄눈. 네. 오 뭔가 시적이고 뭔가 운치 있습니다. 이 외모랑 굉장히 다른 평을 해주셨는데. 아니 우리는 벚꽃 위에 눈 내리는 거를 그렇게 자주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죠. 벚꽃은 우리나라에서. 봄이 돼야지 피는 꽃이니까. 가까운 일본을 가면 벚꽃 위에 눈이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기상이별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용어가 있습니다. 사쿠라 가쿠시라고 하는데 벚꽃이 숨어 있는 거죠. 아 네. 예. 반면에 이제 우리 밤에 벚꽃이 피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요자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벚꽃이 피면 우리는 다 요자쿠라 같은 상황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오늘 사쿠라 가쿠시라는 표현을 쓰는 눈 속에 숨어 있는 벚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수급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이유, 그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왜 지금 강력한 반발이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 지금 왜 올라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에 왜 떨어졌냐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근간에. 네, 지난주 목요일 음. 그리고 금요일까지. 금요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미증시가 옵션 만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11월 옵션 만기였는데 역대급이었어요. 3조 1,000억 달러였거든요. 3조 1,000억 달러라고 하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3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럼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만기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왔던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계속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요일 주간장에 많이 갑자기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금요일 주간장 미증시도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들의 야간 시장이죠. 그러니까 그들 야간장 됐을 때 본장이 시작했을 때 만기 끝내고 나서 조율 끝내고 월요일장 상승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누르고 상승을 누르고 하다가 이제 오늘장 조금 센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인데 1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는 대략 10조 가까운 프로그램 매도가 나갔습니다. 네. 근데 고작 그 정도의 현물을 팔아놓고 오늘 외인이 매수를 꼴랑한 물량은 6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조차도 장중에 4,500억 정도를 매입을 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프로그램 끌어올리고 선물 끌어올리고 종가 기준으로 땅 치면서 들어온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판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작은 금액으로 선물을 끌어올리고 현물을 끌어올렸는데 지수가 세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올라오는 구간에서 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걸어놓은 물량들을 수월하게 잡고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관들도 일조를 해줬다는 거고요. 네.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기관들이 꼭 이렇게 너무 살벌하게 조 단위의 현물 매수를 할 때 은근히 이제 외국인 선물 따라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새가 보여지는데 이번 웨이브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식 선물을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현물을 매수를 하면서 주식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특정 구간에 올라가면 또다시 급살맞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의하냐. 첫 번째, 왜 내려갔냐 그랬잖아요. 네. 포지션을 조율하기 위함이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일정 구간 더 내려갔을 때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더 내려갈 이유가 없으면 청산을 하거든요. 청산의 과정이 매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청산을 합시다. 그러면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매도 포지션과 하방을 끌고 가다가 더 내려갈 이유가 없다 하면 그 이유만으로도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급격한 반발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져요. 워낙 방대한 물량이었기 때문에 월, 화, 수에 거쳐서 3거래에 거쳐서 튀면은 들어오고 튀면 들어오고 반복됐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오늘장은 좀 튀는 흐름이 나왔지만 계속 오르면 내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르면 내리고 반복이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고 가벼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수급을 보는 관점에서는 좋아서 올라간다, 나빠서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이라든가 지수 옵션이라든가 뭐 신용 매수가 많이 늘어나면 바로 꺾어버려요. 그래요. 하방도 내려가면은 풋옵션을 매입한다거나 네. 급작스럽게 포지션이 증가하면 바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목요일 위클리 옵션들을 핸들링하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한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또 지수를 흔드니까 당연히 네.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코스피 200 종목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세가 전체 시장을 누르는 형국이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이유를 대라면 환율도 될 수 있고 AI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봐요. 다 사후 약방분인 네. 거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문제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약해졌을 때 사실 채권 금리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채권 금리의 반응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작 AI 문제를 가지고 거들먹거릴 때마다 뭐 사모 대출이 문제다. 그래서 회사의 리스크가 올라온다. 그럼 뭐 CDS 프리미엄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평상적인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업이 자기 돈 갖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 내에서의 흐름인데 이게 우리가 건강할 때 몸이 아프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병에 걸렸을 때 작은 감기라도 중첩되게 되면은 힘들어지듯이 지금은 전체 유동성이 그래요. 확장되거나 그런 구간 아닌 상태에서 또 비싼 상태에서 신용 마진 거래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움찔거린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그런 흐름들이 연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는 구간에도 조금 이제 잡음이 나오게 된다면 네. 얼마든 큰 진폭의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은 종목을 모아가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장세에 대해서도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라든가
크게 파생 비중이 높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볼 필요가 보고 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차기 연준 의장 트럼프 경제참모 유력, 금리 인하 기대 업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경제참모인 케빈 해싯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향후 금리 방향부터 투자 전략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차기 연준 의장 트럼프 경제 참모가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해싯 위원장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뭐 결국은 금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홍희진 대표가 준비한 이슈네요.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지금 시장이 반등할 때 명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명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10월 말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지금 모든 투자자가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거의 90% 넘게 확률로 조금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을 했죠. 일단은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파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일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PEC 정상회담이 끝나고 오히려 그 속도가 좀 가속화되는 느낌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의 어떤 이벤트들이 조금 몰려있던 게 11월 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10월 말을 기점으로 계속 좀 꺾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금리 인하라고 파월 의장이 계속 좀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파월 의장은요,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죠, 사실상. 근데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교체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들이 계속 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지금 케빈 해싯이라고 하는 지금 위원장이 지금 유력한 후보가 됐다라 가지고 네네. 과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바라봐야 될 거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그렇죠. 사실상 파월 의장은 임기가 2026년 5월에 지금 임기가 끝납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남은 건 아니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할 때 그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명이 돼도 내년이고, 그다음에 설령 이게 지금 성탄절 전에 12월 25일 전에 어떤 의견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설령 요 인물이 지정이 된다 해도 그게 시장이 무조건 당장의 호재일 건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장에는 어떤 반등의 명분을 좀 찾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이 금리 인하를 지금 조금 이제 가속화시킬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되면 시장이 좀 좋은 거 아니야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당장 급한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시장에서 그렇다고 악재 요인은 아니지만 당장은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는 것은 약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주의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비약적인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이게 뭐 확정은 아니지만 케빈 해신이 만약에 연준의 의장이 된다면, 사실은 질문을 이렇게 드리려고 할게요. 된다면 우리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가요? 라고 좀 쉬운 1차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홍희진 대표께서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너무 성급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보는 투자 전략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결국 조심하자. 예, 이런 쪽의 매체가 일단은 있네요. 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약에 지명을 해서 앉혀놓는다고 했을 때 미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과연 가지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과정에서는 이 뉴스 자체가 우리가 매매할 때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우호적인 뉴스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뉴스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금리 결정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현재 같이 그냥 데이터. 지금 물가가 어떻고 고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현재로서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저는 좀 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첫 번째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사항인지라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다음 이슈에서 또 다른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리튬 가격 반등의 업황 기대 2차 전지주 강세입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2차 전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바이오 섹터도 살펴보면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 순환매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도주를 두고 참색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섹터의 앞으로의 전망 파트너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리튬 가격 반등의 업황 기대 2차 전지주 강세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배경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입니다.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배경으로 봐야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공급 조절, 세 번째는 ESS에 대한 수요 증가, 네 번째는 탈중국 공급망 강화, 이렇게 4개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흐름을 예측하시고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이거는 박한샘, 박우심 두 분이 다 준비하셨거든요. 네. 먼저 그러면 박한샘 대표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반도체 부재에서 나오는 대체제로서의 2차 전지의 강세. 반도체 대체라고 하면 우리는 그간은 하이닉스. 바이오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2차 전지 쪽이시다. 네, 근데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일단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문제로 그것을 누군가는 떠받들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400조 원대에서 이제 무너졌고, 그럼 LG엔솔이라든가 2차 전지가 또 다 이제 뭐 떼거지로 붙으면은 한 200조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딘가에서 수익률 게임, 이제 그렇다고 이게 2차 전지가 아주 본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2차 전지는 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높아요. 삼성전자보다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잠시지만 대체제로서의 하이닉스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쉬어가는 어떤 그런 계절 별미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률 게임은 또 뭐 한두 주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네. 볼까요? 지금 보시는 요 주식 한번 잠깐 이게 무슨 보겠습니다. 차트인가요? 네, 요 한번 잠깐 보고 가능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일라이릴리 주가를 하나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예. 여기 차트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일라이릴리가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일라이릴리가 연일 신고점을 계속 돌파 중이에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계속 신고점을 돌파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보조금 줄여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연장하기로 하고, 그러면 한국은 또 이게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주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도체나 자동차보다도 더 유리한 관세 조건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AI와 앞으로 융합해서 그 다음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네. 그래서 머크,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이 꽤 강한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바이오 섹터들이 그동안 한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뒤처져 있던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종목들이죠.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바이오텍이라든가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외돼 있던 종목들 다시 한번 회복력이 그래요.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박우신 대표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우신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2차 전지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오르려면 딱 두 개만 고르라면 바이오랑 2차 전지입니다. 그렇겠죠. 1번을 고르라면 바이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드린 부분들은 아실 거고 2차 전지도 저는 좀 봐야 된다는 게 2차 전지가 사실 10월 달에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11월 들어서 지수의 조정과 함께 조정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좀 강한 모습이 나오다가 장 중간에는 약간 쉬어가다가 또 막판에 또 한번 힘을 내는 그래서 이제 종가까지 이 힘이 좀 연장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게 그동안 반등 중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하루인 것 같고요. 그 계기로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의 이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앞서 뭐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 ESS의 어떤 수요와 관련된 부분. 그렇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나 이런 커머디티 가격에 같이 영향을 어차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가격들을 그래서 참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ESS라는 게 분명히 저는 중요한 2차 전지 섹터 산업군에는 중요한 소재거리가 된다라고 네네. 보는 게 이제 과거에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2차 전지의 광풍이 불었을 때만큼의 주가를 가기는 전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뭐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근데 당시의 주가의 흐름은? 그 당시 올라갔던 가격을 회복하기는 전 쉽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때 올라갔던 논리와 다른 논리로 시장의 시세가 붙어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사실 AI와의 이제 연관성을 전 찾아야 그렇죠. 된다라고 보는데 ESS는 결국 AI에 필요한 전력과 관련된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우리가 2차 전지의 어떤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라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현 AI가 이제 대세를 이루는 현 시점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네. 기틀은 분명히 나와 있다. 그러한 부분들이 10월 달에 또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동상 보면 이제 이게 한번 차트를 한번 그래요. 보시면요. 예. 어떤 차트일까요? 그냥 보여주시면. 대표주가 에코프로잖아요. 네네. 예. 여기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의 차트인데요. 요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네. 뭐 여기서부터 이 최저점부터 파동이 한번 전개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파 이렇게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가 이렇게 세게 진행이 됐고 지금 조정파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혹자는 뭐 여기 최저점 다 빼고 여기서부터 그냥 파동이 전개가 됐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의 파동을 생각을 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바닥에서 이제 두 번의 상승 파동을 거치고 저는 이제 한 번 또 센 파동이 글쎄요 당장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로 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맞춰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기 좀 피보나치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해주시죠. 예. 먼저 요 올라간 거 한번 보면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 한번 볼게요. 이 최저점에서 이제 올라간 건데요. 예, 잠시만요. 요 피보나치로 갖다 대보면 이 최저가에서 올라간 요 영역이 있습니다. 요 영역이 있는데 딱 이 피보나치 제일 하단부에서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네. 보통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반등이 많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될 때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전개가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피보나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요 파동이 전개가 된 잠시만요. 네. 고가가 저기가 아니니까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전개가 된 요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요 라인부터 대략 이 라인까지 네. 전개가 됐죠. 예, 이 라인까지 전개가 됐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0% 라인에서 사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요 라인 아니면 요 라인이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 아래 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67,000원 정도 67,000원 됩니다. 정도. 예, 네네. 에코프로 기준이고요. 그래서 74,000원, 67,0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저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최근 조정이 매력 있는 그런 예, 가격대로 만들어놨네요. 그렇죠.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시간은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 더 횡보했다가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탄력을 받기는 좋다라고는 보는데 글쎄요. 여기 이 가격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극재나 2차 전지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에서는 이 큰 파동을 먹는 게 좀 관건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2차 전지 섹터 항상 움직일 때 처음에 발동을 거는 건 광물 쪽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튬 쪽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시간에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확인을 했는데 뭐 일부 리튬 관련주가 시간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그런 쪽에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에코프로나 이제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요 큰 10월달에 나왔던 정도 수준의 큰 파동을 먹기 위한 저점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들을 12월달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리튬 가격 반등의 업황 기대 2차 전지주 강세라는 이슈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또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미나이 3 만든 구글, TPU로 AI 판도 흔들립니다. 구글이 신형 AI 모델 제미나이 3.0을 엔비디아 GPU 없이 자체 칩 TPU만으로 개발하며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칩의 외부 공급도 검토하면서 엔비디아가 독주하던 AI 칩 업계에 경쟁 구도가 생겼는데요. 메모리와 파운드리 기업은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 국내 시장엔 어떤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이슈는요. 제미나이 만든 구글 TPU로 AI 판도 흔들. 지금 어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 우리 정재훈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TPU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뭐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반도체가 간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이제 AI 버블을 갖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했던 게 무엇이냐부터 좀 짚어보면 돈을 주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돌려먹고 있다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를 친 이유도 오픈 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라클 그 외의 기업들까지 잠깐 도식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화면을 좀 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도식도를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하고 AMD, 테슬라죠, XAI, 그다음에 오라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자기네들끼리 돌고 있는 판에서 자기네들끼리 주고 있는 돈들로 투자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벤더 파이낸싱이 결국 어느 하나 카테고리가 깨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을 내리고 네. 제가 한번 앵커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시죠. 또 어떤 기업이 있죠? 또 어떤 기업이라면? 지금 칩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말고 AI 칩을 만들고 있는 구글이 없었다면 네, 구글이 지금 없었다면. 우리가 네. 엔비디아에서 칩을 구매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디에다가 우리 국내 기업 말고 네. 미국에 있는 기업 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알고 있는 인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데이터 그 많은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인텔에서 칩을 사거나 여기 사지 않고 지금까지는 계속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에 수출되어 샀었죠. 왔었잖아요. 네. 그죠? 그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AI가 성장의 어떤 초기 시기에 자 우리 AI 투자를 합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기업, 또 그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 투자를 합시다. 지금까지 많은 시장 참여자들과 이제 전문가 분들이 우리 같은 애널리스트 말고 이제 증권사라든가 네. 다 엔비디아를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면은 대형차밖에 못 간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은 차로밖에 가지 못한다였단 말이죠. 네. 이번 구글의 이 제미나이와 TPU 사건은 그게 아니어도 대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그죠? 네,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들렸는데 굉장히 쉬운 말씀이신 자, 거예요. 더 그렇죠? 쉽게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는 이 많은 AI 기업들이 그래요, 네.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서 많은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높은 가격이 반영이 됐고 먼 미래 가치를 땡겨왔으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빚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마이클 버리의 이론은. 네. 저는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도 깡통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까지 버리가 하방에 베팅을 해서 그때 말고는 서프라임 때 말고는 승산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고점이다, 과열이다,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새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생겼고 그렇게 주문 제작형 칩이 엔비디아의 칩보다 훨씬 더 낮은 전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력 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렇죠. 전력을 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기세가 덜 나가겠죠. 그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수백억 원이에요. 1200kW를 그렇죠. 빨아먹는 칩과 60kW를 빨아먹는 칩이 둘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을 때는 연간 전기를 비용으로 따질 때는 수백억 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왜냐하면 블랙웰은 발열이 높잖아요. 많은 전기를 먹는다는 건 결국 그만큼 발열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순행식으로 또 공랭식이 아니라 순행식으로 냉각을 할 거 아닙니까? 냉각기를 돌린 데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센세이션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주문형 칩이 앞으로 더 그리고 구글이 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버블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네. AI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내려가는 시장에서 빌미가 돼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전력 인프라도 같이 내려갔죠. AI가 이런데 전력 뭐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또 디지털 인프라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어도 대안이 있고 사실 AI가 버블이 아니네. 그게 아니어도 AI는 움직일 수 있네가 돼버렸죠. 그럼 다시 이쪽 생태계에서의 새로운 AI 인프라. 그럼 다시 그와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가 다시 살아나죠. 전력 인프라 살아나면 다시 디지털 인프라도 살아날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씀이시네요. 한 곳에서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다변화가 됨으로써 하나가 지고 짓던 어떤 리스크들,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 AI라는 이 생태계 자체가. 그 부분도 그런데 네. 우리가 너무 한쪽에 의지를 하고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다면은 뭐 물론 엔비디아에서는 뭐 이제 구글을 견제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한세 우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 뭐 다 좋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면 구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엔비디아 하면은 고유명사처럼 하이닉스가 딱 떠오릅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딱 나오고요. 네. 그렇다면 구글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수혜를 받는 최대 기업들이 무엇인지 고유명사처럼 딱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전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특급 비밀.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기업도 있긴 있나요? 왠지 아십니까? 네, 왠가요? 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아니 부분은? 여기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네. 뉴스에서요. 네. 요즘 강남에 제비들이 극성이랍니다. 하면 제비 포인트가 상승한 게 우리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뭔들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테마화되고 수급이 붙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혹은 중장기적으로나. 네. 사실 그게 아니어도 저는 지금 구글이다라고 한다면 주문형 칩과 관련되어 있는 꼭 엔비디아다 구글이다를 떠나서 결국 반도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전제라면 수급이 떠올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후 공정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봐야 될 것들, 인프라, 전력 좋습니다. 인프라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AI는 구글의 등장으로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라고 말했던 부분도 불식이 되면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네요. 결론은 아닌가요? 너무 큰 우려를 했다라는 거죠. 너무 큰 우려를 불필요한 우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유효하다 생태계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반도체에 관련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뭐 지금과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쭉 가면 된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대신 이제 어떤 형식의 반도체냐, 그건 좀 생각하면서 가져가야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뭐 추가 의견 뭐 있으시면은 첨언이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있으실까요?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뭐 그냥 왜 눈치를 보시나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의견 있으시면 들어보고 반대 의견이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지는 대결 종목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종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20명이 예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본선 원픽인데요. 먼저 우리 박한샘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한샘 대표님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타이거 헬스케어를 꼽았습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본인의 종목입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ETF예요. 그런데 이제 타이거는 미래에셋 거니까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의 약자죠. 아리랑은 뭐 KB국민이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고 타이거 헬스케어를 꼽았는데 앞으로 미국의 이제 최근에 헬스케어 종목들이 그동안 못 올라갔었는데 AI가 이제 어디서 돈을 벌 건가? 이 부분이 앞으로 구글을 통해서 계속 더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랑이 말한 것처럼 가장 혁신적인 신약이라든가 기간들이 많이 단축될 걸로 보여지고요. 국내도 이제 막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이거 헬스케어 종목에 일단 그렇게 선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원픽 해주셔야 되는데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차트 우량주고요. 차트, 그러니까 네. 그림이 이쁘다.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장기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이미 레벨업이 한 중간 올라온 상태에서 그래요? 눌림목이 있었는데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61선 이렇게 압축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이렇게 찌그러뜨렸다 압력밥솥처럼 폐차장처럼.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튕겨져 올라갈 거냐 아니면 급락 나올 거냐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짧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화제약하면 차트 한번 잠깐 네, 차트만 보시고 봐도 갈까요? 뭔가 네. 해결이 될 것 같은 차트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게 뭐 어떤 분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아이고 요거 여기 녹색 선이 61선이고요. 빨간색이 21선, 검은색 선이 이게 이제 5일선이에요. 네네. 근데 녹색 선이 깨지지 않았죠. 그 위에서 지금 일봉이 놀다가 최근 이렇게 수렴 형태가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갈수록 좁아지고 여기서 오늘 한번 살짝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닥에서 한번 레벨업을 시키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61선 차트 위에서 이렇게 눌림목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우량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제약 본선 탑픽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민경무 대표의 종목이네요. 그렇군요. 민경무 대표님과 이게 예선에서부터 대화제약을 보유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맞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경무 대표의 종목이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박우신 대표의 원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놓으셨을까요? 이제 일단 미래나노텍을 원픽으로 좀 가져왔는데. 미래나노텍. 네. 예. 아까도 뭐 2차 전지 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한 달 정도 좀 잘 봐서 네. 공략 포인트를 좀 잡을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전에 좀 매매용으로 2차 전지에서 보자면 저는 리튬 관련주가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데 리튬 관련주로 우리가 매매용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미래나노텍 그리고 세비캠 그리고 강원에너지 하여튼 요 정도만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미래나노텍 기술적인 위치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시세를 내기에는
손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래나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얘가 NXT에서 좀 많이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관심권에 한번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차트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종목들 다들 비슷하겠지만 쭉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돌아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눌림목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오늘 이제 반전해 볼 수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 박우신 대표의 원픽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제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데요. 먼저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까도 보여드린 종목입니다. 업종 쪽으로 다가가신 건가요? 예, 오늘은 그냥 주제를 다 2차전지로 좀 사실은 몰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네, 2차전지입니다. 역시. 어떤 예. 내용일까요? 명실상부 2차전지 대장주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은 저는 그렇죠. 에코프로고요. 앞서 위치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위치가 이제 제가 아까 가격 오늘 좀 올랐어요, 근데. 그래서 좀 눌릴 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하고요. 제가 두 가지 가격 얘기 드리면 74,000원, 67,000원. 예, 저는 그 두 가지 가격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74,100원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조정도 좀 나왔다. 다만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눌려지는 과정, 저는 사실 약간 횡보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르는 좋습니다. 과정을 잘 포착을 하셔서 담아 놓으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참가자의 종목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분 생일지 예? 이것도 민경무 대표의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 종목이 연속 민경무 대표의 종목인데 이 정도면 뭐 그래요. 생일이다. 아니 근데 다음 주까지 이게 많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좀 바라본 빠질 때 좀. 전문가의 또 종목이니까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홍희진 대표의 원픽 종목 살펴볼 텐데 먼저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말씀해 주시죠. 자, 제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삼성전자요. 네. 야, 수익률 대회인데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하긴 네. 삼성전자 지금 제 포트 안에 있는데요. 네. 그 수익률 대비 포트 안에 한 5%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온 건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수익이 굉장히 좀 클 거다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거는 지금 지금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이나 이런 시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칩업체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빠졌다 오늘 상승 전환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전부터 미리 좀 움직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TPU가 활성화되든 GPU가 활성화되든 메모리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요 삼성전자 차트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 가격이 지금 현재 위치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스권이죠. 지금 보시면은 요 11월 중순에 나왔던 이 가격대가 지수로 따지면 4,100포인트 근처거든요. 시장보다는 확실히 빨리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 11월 4일 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수익률 대회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를수록 평가액이 가장 크게 지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시총 500조 원을 평가 금액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올라가면 평가 금액이 5조 원이나 증가되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작은 종목을 너무 많이 땡기는 것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가야 외국인들도 좀 좋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포인트도 같이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희진 대표의 원픽 종목은 삼성전자 말씀하셨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 대장으로 좀 안정시, 그러니까 지수가 좀 안정시 탄력 기대되는 종목인데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분 생일이 맞는 거예요. 이분 민경무 대표님 생일인가 봐요. 세 분이 지금 전문가 네 분 중에 세 분이 민경무 대표의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앞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그냥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재훈 대표의 원픽 종목, 본인의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KT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KT. KT. 네. 수익률 대회인데 KT를 또 만나네요. 참.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수익률 대회 때 네. 이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본선도라도 금액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제가 네. 전체 운용 자금이 3천만 원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큰 비중을 안 잡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장 큰 비중이 잡혀 있는 게 KT입니다. 근래 들어서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게 뭐를 말씀드리고자 이 종목을 캐치를 하고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좀 중장기 관점이에요. 단기 보실 분들은 그냥 현재 구간 49,000원, 5만 구간에서 단기 보시면 53,000원, 54,000원 구간에 청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한전 2만 원 초반대 3만 원 미만에서는 무조건 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게 더 이상 통신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그래요. B2B 그리고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니까 거의 뭐 국가 인프라급 기업이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네. 뭐 짧게 이 정도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KT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궁금합니다. 제가 살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래요? 놓쳐가지고 네? 놓쳐서 네. 네. 그 위치를 놓쳤다는 거죠? 네네. 아까 제가 이제 원고를 받을 때 딱 봤을 때 그냥 갖고 오고 싶은 종목. 내가 놓친 거 뭐 저게 있네? 그냥 딱 그 기준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못 잡은 종목인데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ISC입니다. ISC. 네. ISC. 어떤 내용일까요? 아침에 이제 뭐 전화 연결하고 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어제 그제 못했는데 이제 계속 튀는 흐름이 나오길래 이거 좀 포트에 담아뒀으면 좋겠는데 기회 되면은 타이밍 될 때까지 좀 보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요. 앞에 계신 우리 홍희진 대표의 종목입니다. 홍희진 대표님 ISC 위치 타이밍 좋을 때 들어가셨나요? 지금 수익이 20% 넘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시 본선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탑5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5 먼저 공개합니다. 네, 5위 살펴보시죠. 5위는 나현우 파트너 큐리오시스로 무려 18%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다음으로 4위는요. 오늘 출연하신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ISC 22%대 기록하면서 4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는 양태원 파트너 노타로 30%대 수익률 잡아냅니다. 네, 2위는요. 안인기 파트너입니다. 어제에 이어 천일고속 34%대 수익률 기록냅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는 김정기 파트너입니다. 계속해서 SPG로 1위를 지켜냅니다. 무려 40%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높은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5위는 최인석 파트너 안착합니다. 다음으로 4위 볼까요? 김용덕 파트너가 차지합니다. 이어서 3위는 바로 나현우 파트너입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 양태원 파트너 2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1등은 누가 차지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본선에 참여 중인 상위 5위부터 2위까지 저희가 순위 만나봤는데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 5분 능선을 지난 오늘의 1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 우리 김동엽 대표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오늘의 계좌 수익률 무려 8.6%입니다. 계좌 수익률입니다. 오늘의 1위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김동엽 대표의 계좌 수익률 오늘의 1위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한샘 대표님, 어떤 기준에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이 27일까지라고 못 박았죠, 네. 미국에서. 그래서 전쟁 관련 수혜주로서 건설주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관련 수혜주로 네. 건설주 어떤 종목일지 박한샘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바로 GS 건설입니다. 그래요. GS건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GS 건설,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돼 있었는데요. 차트 우량주기도 해요. 61선, 5일선 다 이평이 수렴한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한샘 대표의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GS건설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셨을까요, 박우신 대표님?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고요. 위치적으로? 좀 느긋하게 봐도 되는 종목으로 골랐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부담 없고 그리고 좀 느긋하게 봐도 느긋하게 되는. 좀 천천히 봐도 되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KMW 오랜만에 만납니다. 예. 예전에 정말 KMW 얘기만 했던 기억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KMW 어떤 내용일까요? 그때가 5년 전입니다. 아, 벌써 기억력 5년, 좋으시네요. 5년이나 됐나요? 예, 아주 오래됐는데 어. 그 이후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죠. 사실 AI 시대의 통신 인프라도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미국 주파수 이제 경매에서 탈락하면서부터 실적이 안 좋았던 건데 이제 내년에 이 북미 시장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내에서는 KMW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지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제죠. 인도 안바니 회장이 이제 국내 이재용 회장과 만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단기적으로도 깜짝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마지막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차트는 이렇습니다. 5년 전에 고점을 찍고 엄청 빠졌고요. 최근에 올라왔다가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포인트로 판단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KMW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홍희진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선별 기준에 선택하셨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삼박자가 좀 중요합니다. 삼박자. 수급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당도 주고요. 어. 그다음에 재료도 있습니다. 수급, 배당, 재료까지 네. 3박자.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코리아 FT라는 종목이죠. 코리아 FT 홍희진 대표의 탑픽 종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자동차 업종인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협상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종목마다 조금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코리아 FT가 상당히 조금 지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적 좋고 배당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평균 3%의 배당을 조금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올해 연말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좀 보시면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네. 요거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좋습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재훈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재훈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TPU하고 GPU 전쟁이 본격화될수록 결국 칩 설계 이야기 계속 나오게 될 거고요. 전력 효율, 연산 효율 개선과 관련돼서 경쟁이 심화된다면 네. 관련된 관련된 갭은 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1,000원 그리고 만 원대 초반 구간대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씩 매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구간부터 시작해서 네. 단기 13,000원 그리고 15,000원 구간 올라오면은 단기 비중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봐야 되는 탑픽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너무 짧게 시간 들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짧기 때문에 말씀 다 못하신 것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박한생 대표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5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11시. 11시인가요? 네. 네. 11시 어떤 이야기요? 5초입니다. 네, 연기금의 자신감, 연기금의 자신. 화생방이 뜬다입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1시 우리 박한생 대표님이고요. 박우신 대표님도 11시인가요? 몇 시인가요? 11시 반에 11시 하겠습니다. 30분. 저는 네, 30분 뒤에 11시 반에 5초 드리겠습니다. 12월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홍희진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10시 4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시장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재훈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니요, 전 11시 45분인데요. 네, 네. 다음 5초 드리겠습니다. 반발다운 반발, 상승다운 상승 조심하십시오. 좋습니다. 11시 30분, 10시 40분, 11시 45분. 와, 이렇게 헷갈리는 무료 방송 처음이지만 어쨌든 이 네 분의 무료 방송 굉장히 알찹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서 네 분의 얼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매매정책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고요.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과 정리 도와드리겠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홍희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 코리아 FT고요. 목표가는 8,2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한sen 파트너의 탑픽 종목 GS건설입니다.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이어서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KMW입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파트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목표가는 15,300원입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개인전으로 더욱 치열해진 본선,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